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아이 소장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정치권 뉴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정책 공약 행보 이어가고 있으면서 중도층 표심 잡기에 한창입니다. 관련된 목소리 먼저 듣겠습니다. 공약 내용으로는 차별성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질 겁니다. 결국은 실천할 수 있느냐, 말이 아니라 행동하느냐가 중요하고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지, 약속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천하는지는 지금까지의 그의 과거를 보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집중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약에 대해서 실천하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상대 후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 무게를 실는 발언입니다. 연초에 쏟아진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조사들이 사실상 대부분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에서 2022년에 문을 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요. 앞으로의 상황들을 지켜봤을 때 과연 정책 행보로 무게를 중심을 싣고 있는 이런 상황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쪽에서 정책 선거로 가는 건 뭐 너무 당연하고요. 네거티브라는 것을 할 필요가 지금 없는 상황이 자꾸 되는 게 윤석열 후보 본인이 지금 본인에 대한 네거티브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남들까지 나서서 특히나 후보 입장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상황 쭉 보면 지금 경기도지사 시절도 그렇고 성남시장 시절에도 한 90%가 넘는 공약 달성률로 본인의 이 어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상대방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아무런 내세울 데이터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양쪽에다 중도층을 노리면서 들어오는 바람에 사실 공약에서 차별성을 찾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이쪽에서 한 얘기인지 저쪽에서 한 얘기인지 전문가가 들여다봐도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이재명 후보가 아주 강하게 중도 쪽으로 나가면서 부동산 정책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과 크게 다르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자 보십시오. 저는 요거 말한 대로 합니다. 근데 저분은 옛날에 하는 거 보셨습니까? 라는 이런 컨셉으로 해서 중도층들을 어필하려고 하는 전략을 좀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이 유능 대 무능 프레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선 때도 그 프레임으로 이낙연 후보를 좀 압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능한데 상대편은 무능하다. 예. 그런데 이번 이제 본선에 와서도 마찬가지. 이게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이게 걸기가 좋은 그런 프레임인 거죠. 거기 더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동안에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정권 교체론에 대한 그 바람이 상당히 강한 상태에서 내가 KO승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지금 이제 전제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점씩 포인트를 따는 전략, 그래서 판정승하는 전략으로 지금 이제 계속 임하고 있는데 그 전략이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주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물론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말실수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스스로 좀 점수를 까먹고 그래서 반사적 이익을 본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그 포인트 따기 전략. 이것도 지금 굉장히 유효하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 일단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연초 민심은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여전히 지지율이 이제 4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점, 그리고 2030 표심의 높은 변동성, 그리고 말씀해주신 정권 교체론이 유지론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는 점은 이재명 후보로서도 안심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뭐 지금 전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전화 면접 안심번호로 한 조사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을 뿐이지 ARS는 여전히 혼전 안에 들어와 있고요. 이거 전반적으로는 보면 윤석열 후보가 갑자기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본인이 치고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40%를 박스권으로 보기 좀 높긴 해서요. 이제 35% 박스권에서 40%로 옮겼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겠다. 점수를 차곡차곡 따고 있죠. 특히나 이제 유튜브 여러 프로그램에 나가서 본인의 견해를 길게 이야기할 시간에서 이 사람이 실제로 모르는 내용이 있네. 뭐 3프로도 그랬고요. 저랑 동명이인입니다만 게임 전문가 김성애 씨가 운영하는 채널에 나가서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식견 넓은 발언들을 하는 것이 점수를 조금 따고는 있는데 여전히 중도층들은 팔짱을 끼고
윤석열 후보는 아니지만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재명을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정도 입장에 가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수도권 민심을 흔드는 게 중요한데 예. 특히 아직 서울 지역에서는 결정적인 승기를 잡은 상황이 아니라서요. 여기에 대한 좀 대책이 절실해 보이는데 1월 중에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누구보다도 마음이 급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이 선대위 전면 개편을 선언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민들의 정서에 따르는 측면에서 우리 이 국민의 선대위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갖다 경주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선대위의 전면적인 개편을 갖다가 지금 단행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선대위 그야말로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얘기처럼 선대위의 전면적인 개편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상황인데 김기현 원내대표도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김종인 위원장의 이 발언 말고요. 조금 전에 있었던 발언을 좀 소개해드리자면 윤석열 후보의 비서실장 노릇을 본인이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선대위에서 해준 대로 좀 연기해달라 이런 부탁까지도 했는데 그만큼 변화를 하겠다라는 것은 읽혀지는데 네. 그 변화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맺게 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대위 개편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을 하시긴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수선해서 가겠다는 입장을 이제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 나와서도 아니 확 뒤집어 엎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저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주일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신년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나온 거죠. 예. 이제 그걸 보고 굉장히 좀 충격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벌어질 줄은 몰랐는데 이재명 후보에게 역전당한 것도 모자라서 뭐 전체 여론조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여론조사에서 뭐 오차범위 밖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네. 그런 결과까지 이제 나온 상황이다 보니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그런 자각이 아마 좀 뒤늦게 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전면 개편을 이제 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에 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그나마 좀 바른 길을 가는 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과연 얼마나 이제 이 전면적으로 이제 개편을 할지 모르겠는데 들리는 얘기는 뭐 본부장급까지도 다 그만두고 이제 새로 이제 임명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새로 개편을 하게 되면 원래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 이제 이 선대위원장 영입 얘기가 나왔을 때 했던 그 기조대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정예로 가고 그러니까 본인이 비서실장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는 윤핵관은 더 이상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결국 윤핵관이다. 이제 되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소수정예 위주로 꾸려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신재 새시대 부위원장도 영입 2주 만에 물러났고요. 김기현 원내대표 저희 얘기한 것처럼 또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인적 쇄신에 그야말로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의지가 읽혀지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 본부장 체제가 무너질 것인지 그러면 또 변화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이것이 변화하면 그야말로 극약 처방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을지 그런 부분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극약 처방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지나친 극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오늘 오전에 김종인 총괄위원장의 여러 가지 행보를 봤을 때는 본인이 사표를 내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밤에 시간이 충분히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윤석열 후보 금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충분한 시간 동안 선대위를 이렇게 개편하겠습니다라고 후보에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증권거래소에서 공개 행보를 하고 있는데 바로 언론에다가 릴리즈를 했죠. 예. 이제 공개 활동 없다, 칩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도 칩거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칩거를 시킨 거죠. 그리고 선대위 개편하겠다. 그 후보랑 상의했냐 때 후보랑 상의할 필요 없다라고 하시더니만 이제는 의총 자리에 가서 후보는 내가 시킨 대로 연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 국민이 지금 김종인을 보고 찍으라는 건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김종인이 되는 것인지 윤석열이 되는 것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연기란 표현 자체가 좀 지나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윤핵관으로 거론되는 분들 제가 뭐 구체적인 성함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법사위에서 굉장히 가까웠던 이 중요 의원들이 완전히 이선으로 물러나는 것 이것을 좀 봐야 될 텐데요. 글쎄요, 저는
이 연기 발언이 오늘은 좀 충격적이라서 이야기가 주로 좀 많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선대위 전면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텐데 이런 가운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연일 좀 정책과 관련돼서 발표를 내고 있습니다. 윤 후보 지지율의 하락의 원인이 뭐 여러 가지 리스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높은 정권 교체로는 유지시킬 만한 어떤 정책적 대안이 부족하다라는 어떤 그런 비판에서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좀 낮은 게 문제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어떤 본인 중심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정책 제시를 좀 이제까지 못 해온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뭐 그동안 몇 차례 뭐 다시 접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를 하겠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 어떤 중심의 어떤 정책 공약 제시 이런 거를 시도는 한다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준비 부족으로 좀 이제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 단계에 오면 어찌됐건 이제 대선 캠프가 꾸려졌기 때문에 선대위에서 정책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라 그러면 그걸 다 보강을 해서 좀 정리된 이제 발언들이 나와야 되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네. 일부 나오긴 했는데 그 발언 이외에 이제 추가 발언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면 꼭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추가 설명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왜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는 건데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보건대는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인데 뭐 앞으로도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선대위 차원에서 그동안 당 차원에서 정리된 그런 공약들이 이제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의제를 좀 간소화를 좀 시키고 그다음에 명확한 비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좀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거를 정확하게 잡아내고 그다음에 그 핵심 내용들을 윤 후보에게 좀 압축 강의를 좀 해줘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학습을 좀 빨리 시키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말실수 이런 거는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메시지 관리를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한다는 것은 사실 대선 후보가 그 메시지에 대한 본인이 책임을 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 이것은 상대편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앵무새처럼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을 밖에 나가서 그냥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거는 지속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계속 그런 것들은 이제 엇박자가 나면서 말실수를 추가적으로 더 유발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마 김종인 위원장도 저하고 아마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의제를 최소화해서 좀 이렇게 압축적으로 만들고 핵심 의제 위주로 해서 학습을 잘 시켜서 본인이 이해한 상태에서 발언이 나올 수 있도록 아마 그런 구조를 생각하실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야 이제 그나마 성공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신년 초에 나온 그런 여론조사들 보면서 잔뜩 분위기가 고무돼 있을 또 한 명의 대선 주자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인데요. 안철수 후보 측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좀 여유롭게 잡아서 설 전에 양자 대결 구도, 안철수와 또 다른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지나면서 2022년 대선에서는 국민들께서 더 나은 그런 정권 교체를 위해서 끝까지 경쟁하라고 요구할 것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었고 지금 현재 그런 국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끝까지 경쟁하는 그런 모습으로 선거에 임할 겁니다. 네, 애초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당시만 해도 미미했던 지지율이 어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두 자릿수까지 올라왔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설 연휴 앞뒤로 해서 뭐 골든 크로스 그리고 뭐 3강 트로이카 체제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실적으로 또 얼마나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전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가능성 여부가 안철수 후보의 약진에 달려있지 않고 윤석열 후보의 하락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10% 가까이 빠졌죠. 정권 교체 비율이 약간 높기도 하고 지금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그것보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확 낮은 것은
정권 교체는 하고 싶은데 윤석열은 안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분들이 팔짱을 낄 뿐 안철수 후보로 제대로 옮아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윤석열 하면 정권 교체 이렇게 딱 생각나는 비전이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딱 한마디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상태에서 팔짱을 끼고 있어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정신을 차리면 다시 글로 돌아갈 지지율은 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갑자기 안철수 후보로에게 매력을 느껴서 중도층들이 막 달라붙는 그림이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라서 예. 전적으로 윤석열 후보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이 단일화 압박은 거세질 수밖에 없을 텐데 글쎄요,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처럼 그 여론조사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상황은 지금 그렇게 좀 가고 있죠.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안철수 후보가 잘해서 득표를 했다기보다는 좀 윤석열 후보가 계속 이제 문제를 유발하다 보니 그 표심이 일부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제가 보기에 윤석열 후보를 최근까지 지지했던 중도층이 반분이 된 것 같아요. 절반은 그냥 이럴 바에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사람과 뭐 이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안철수를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이렇게 좀 반분이 된 그런 그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중도 표심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전히 확고히 결정이 된 그 표심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하기에 따라서는 다시 이제 좀 되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표심이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김 소장하고는 조금 다른 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잘하지 않으면 이 표 지키기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잘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유권자들이 특히 중도층 유권자들조차도 검증이 이제 끝났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별로 큰 기대를 안 걸고 있는 그런 그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워낙 못하다 보니 이제 시선이 이쪽으로 간 거에 이제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원하듯이 뭐 이렇게 3강을 만들고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자기가 이제 뭐 그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이런 정도까지 가려면 본인도 정말 뭔가 좀 확실히 차별화된 비전과 정책을 보여줘야 된다. 정치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제는 그런 거 내놓을 법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완성도 높은 비전이나 정책을 또 다른 후보하고 차별화되는 그런 거를 제시를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앞으로 뭐가 나올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이어질 코너 이슈폴폴에서 다루겠지만 전반적인 신년 초의 여론조사 흐름에 대해서 두 분과도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여러 지표에서 앞섰다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과 수도권, 서울과 경기 지역이 그동안 사실 윤석열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이번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따라왔거나 박빙 상황에서 비교 우위로 또 돌아선 경우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정책과 워낙 직결돼 있다 보니까 정부의 최근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화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선긋기 이런 것들이 좀 효과를 거뒀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서울 지역의 민심은 덮어놓고 문재인 정부가 싫다가 많았다라고 봤습니다. 집이 없는 분들은 집을 사기가 어려워서 싫고 집을 가진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년 동안 일해서 뭐 1억이든 뭐든 모아서 조금 집을 넓혀보자는 계획이 다 무산돼서 하여튼 집값이 올랐지만 집을 가진 분들조차도 좋아하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진 자체가 굉장히 많은 불만을 만들었는데 좋다.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후보를 밀어보자라고 다 지원을 했는데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철학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부동산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요령 있게 치고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 정책을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라 딱 부동산으로 범위를 좁혀서 혹은 기재부 이런 식으로 나는 다르게 할 것이다. 공급할 것이다. 시장에 친화적으로 할 것이다. 난 주식시장도 잘한다. 이런 종류의 메시지들이 조금씩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풀리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런데 여전히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는 당신의 이야기는 조금 믿으면 가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이요? 라는 질문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는 1호선을 지금 지하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생각한 1월 중에 좀 대형 공약이 그런 종류에서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문제로 이제 공급 문제를 해결해서 자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도 새 아파트에서 사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까지 정도 이야기가 되면 그때 서울 민심이 과연 움직일 수 있을까? 좀 이재명 후보가 이 점을 주목해서 1월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역시나 여전히 이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도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층 향배에 따라서 앞으로 양강 후보의 어떤 뭐 역전이라든지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남은 60여일 동안 두 후보 각각 어떤 좀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상당히 요동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뭐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예. 지금 오차 범위 밖으로 뒤지는 그런 결과로까지 이제 일부 이제 조사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완전 극적인 반전, 극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건데 앞으로 한 달 뒤가 사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국민들도 지금 두 후보 사이에서 이번 선거 특히 뭐 비호감도가 높다라고 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두 후보 사이에서 굉장히 고심을 지금 하고 있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변수는 굉장히 많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실상의 박빙구도 하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그 전략이 저는 굉장히 주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KO승을 하려고 좀 들면 오히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게 도발했다가 오히려 그 카운터 펀치를 맞고 쓰러질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밀하게 포인트 따기 전략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잽을 계속 날려서 한 포인트씩 계속 따오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굉장히 주요할 것 같고 역시 그 대상은 핵심은 부동층, 중도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시 2030 세대가 대부분의 부동층 또는 중도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층을 어떻게 잘 공략하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유효한 그 어떤 약속들 그런 것들을 좀 내놓는 것이 두 후보의 그 어떤 그 승패를 좀 가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신년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